안녕하세요. 한동환 박사입니다. 오늘은 PM복 가이드 8판에 대한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PM복 가이드 1판이 언제 나왔는지 아시나요? 1996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정 주기는 4년인데요. 보통 4년을 주기로 개정판이 나오는데 7판이 나온 다음에 거의 4년 정도 뒤에 8판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PMP 시험이 있죠. 이 PMP 시험의 교과서로 불리는 게 바로 PM복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PM복 가이드가 업데이트되면 PMP 시험도 내용이 업데이트 됩니다. 자, 그리고 표지에는 PM복 가이드 8th 에디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하단에 보면 Includes the standards for project management라고 되어 있죠. 프로젝트 관리 표준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개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목을 PM복 가이드 8판 and the Standard for Project Management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자, 먼저 간단한 개요를 먼저 보겠습니다. 전 세계 프로젝트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해서 개발이 된 책입니다. 수천 명의 전문가와 4만 8천 건 이상의 데이터를 활용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1판부터 지금까지 누적 발행 부수는 500만 부 이상입니다. 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대한 전문 서적인데 전 세계적으로 500만 부 이상 발행이 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숫자죠. 사실상 프로젝트 관리의 표준서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핵심 변화 방향을 보면 칠판에 도입된 원칙과 성과 영역, 프린시플하고 퍼포먼스 도메인 구조는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개수는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념을 더 단순화했고 명확화해서 실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라고 안내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인드셋, 기술적 요소, 실무 가이드를 균형 있게 통합했다라고 PM복 가이드 8판 안내 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핵심 구성 요소를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프린시플, 원칙하고 성과, 도메인, 퍼포먼스 도메인이 있는데요. 핵심 원칙은 6가지가 있습니다. 핵심 원칙이 뭐냐? 효과적인 프로젝트 관리 행동과 의사결정을 이끄는 기준을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성과 영역, 퍼포먼스 도메인은 7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퍼포먼스 도메인은 핵심 실천 영역을 제시하는 파트입니다. 확장 및 강화된 내용으로는 첫 번째, AI 활용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PMO의 역할과 진화라는 부분이 더 확장 및 강화가 됐고요. 조달 부분이 추가가 됐는데 뒤에 부록 부분에 좀 더 자세하게 내용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세스 가이드는 다시 포함을 했는데요. 강제적 절차가 아니라 좀 더 진화된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 가이드가 칠판에는 없었거든요. 이게 따로 분리한 표준서가 있었는데 8판에서는 프로세스 가이드를 다시 포함을 시켰고 프로세스는 몇 개가 있냐면 4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PM복 8판의 의미와 가치를 보면 프로젝트 관리의 Why, What, How를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놨고요. 단순히 과업을 완료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전달, 밸류 딜리버리하고 적응성, 그리고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통적인 워터폴 방식부터 에자일, 하이브리드까지 폭넓게 적용이 가능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PM복 8판은 복잡한 이론보다는 실질적인 실행력에 초점을 맞췄고 특히 AI와 같은 최신 기술 트렌드를 프로젝트 관리 체계 안에 공식적으로 통합시켰습니다. 좀 더 실행에 맞게끔, 즉 실무에 맞게끔 조정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7판과 8판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판은 패러다임 전환 중심이었는데 8판은 실무 적용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기존의 개념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개발 방식을 보면 7판은 전문가 협의체 및 커뮤니티 기반으로 개발이 됐는데 8판에는 전문가도 참여했지만 대규모 데이터를 사용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4만 8천 건 이상의 데이터 분석을 반영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구조는 원칙과 성과 영역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수는 변화가 있죠. 기존의 12개에서 6개로 바뀌었고 성과 도메인은 기존 8개에서 7개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 7판에는 프로세스가 없었는데 8판에는 다시 도입을 했습니다. 6판에는 있었죠. 6판도 프로세스가 40개였는데 8판에도 프로세스가 다시 40개로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세스라는 게 무조건 따르라는 게 아니라
비처방적 참고용. 그러니까 비처방적이란 건 뭐냐면 이제 고정된 순서에 따라서 무조건 따르세요가 아니라 상황에 맞게 골라 쓰세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7판은 마인드셋 중심으로 접근을 했는데 8판은 마인드셋에다가 실무에 대한 부분이 또 추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7판은 애자일 친화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애자일도 반영이 되어 있었고, 근데 8판에는 거기에다가 하이브리드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7판에서는 AI가 거의 안 다뤄져 있었는데 8판에는 AI 활용을 확대시켰습니다. 그 7판에는 PMO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8판에는 PMO 역할이 강화되어 있고요. 7판에는 조달에 대한 부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8판에는 이제 부록에다가 추가로 확장 설명을 해놨습니다. 7판은 너무 원칙과 도메인 중심이다 보니까 실무에 적용하기가 좀 애매하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8판은 실무 적용 가능성을 더 높였습니다. 프로세스 설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페이지 수는 좀 늘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PMBOK 가이드 8판 및 The Standard for Project Management, 프로젝트 관리 표준이라고 책에 적혀 있었는데 이렇게 두 개의 파트로 구성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공식 표준서로서의 법적,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입니다. 스탠다드, 즉 표준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표준이라는 것은 PMI가 미국 국가표준협회, 즉 안시로부터 인증받은 국가표준 그 자체이며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과 규범을 담고 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PMBOK 가이드라고 돼 있죠. 이제 지침서라는 뜻인데 표준을 현업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확장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참고서라는 뜻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제 무엇이 옳은가, 즉 표준을 먼저 세우고 그거를 어떻게 실행할 건가가 가이드입니다. 프로젝트 관리에서 올바른 사고방식, 마인드셋이 도구와 기법보다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자, 두 개의 파트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앞단에는 프로젝트 관리 표준서가 먼저 나오는데 77페이지 분량이고요. 끝난 다음 부분에 프로젝트 관리 지식체계 지침서, 즉 PMBOK 가이드에 대한 내용이 277페이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스탠다드에는 6가지 프로젝트 관리 원칙과 생애주기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체계 지침서에 7개의 퍼포먼스 도메인하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에 대한 투입물, 산출물, 도구, 기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다가 좀 특이했던 점이 그동안 프로젝트에 대한 정의가 계속 요 밑에 있던 정의로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인들이 쓴 책에 보면 요 정의가 많이 인용이 되고 있는데요. 7판까지 프로젝트에 대한 정의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가 8판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정의가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자, 기존 정의는 이렇게 됐었습니다. 고유한 제품 서비스 또는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투입하는 노력, 즉 아웃풋에 초점을 뒀는데 8판에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고유한 맥락 속에서 추진되는 한시적인 이니셔티브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왜 하는가와 어떤 상황인가에 초점을 더 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정의를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파트를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6개 원칙, 그리고 나중에 7개의 성과 도메인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6개 원칙을 먼저 볼게요. 자, 프로젝트 관리 원칙은 전략 수립, 의사결정 및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지침 역할을 합니다. 원칙이라고 해서 막 무조건 따라야 될 것 같지만 강제적인 법이나 규칙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대신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마인드셋을 강화하고 행동을 안내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자, 6가지 원칙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관점을 채택하기, 가치에 집중하기, 프로세스와 결과물의 품질을 내재화하기, 책임감 있는 리더가 되기, 모든 프로젝트 영역의 지속 가능성을 통합하기, 권한이 부여된 문화를 구축하기입니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체적인 관점을 채택하기인데요. 영어로는 Adopt a Holistic View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독립적인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조직 안의 한 부분으로 보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시스템적 사고인데요.
부분 최적화가 전체 최적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시스템적 사고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서로 연결돼 있고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연결성과 상호작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프로젝트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시작부터 실행 및 종료에 이르기까지 통합적 관점을 채택해서 모든 단계의 원활한 통합과 조화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원칙은 전체적인 관점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가치에 집중하라. Focus on value인데요. 단순히 정해진 시간 내 일을 끝냈는가가 아니라 이 일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가가 중요하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면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비즈니스 목표와의 정렬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과 긍정적인 성과를 제공하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둔다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프로젝트의 비즈니스 목표 및 의도된 편익과 가치에 대한 부합성을 평가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프로세스와 결과물의 품질을 내재화하기입니다. 임베드라는 게 내재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품질은 마지막에 검사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프로세스 속에 녹아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프로젝트의 전 과정과 최종 결과물 모두 품질 기준을 통합해야 됩니다. 프로세스의 품질도 좋아야 되고 결과물의 품질도 좋아야 됩니다. 사후 수정이 아니라 사전 예방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 프로세스와 산출물의 품질을 내재화하여 목표 품질 기준 달성에 대한 일관된 집중력을 유지해야 된다. 이러한 품질 강조는 프로젝트 목표를 충족하고 관련 이해관계자가 설정한 요구사항, 필요사항 및 수용 기준과 부합하는 결과를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제품하고 품질이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죠. 품질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품질은 필수인데 그 품질을 결과를 통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과정 안에도 품질이 내재화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원칙은 책임감 있는 리더가 되기입니다. accountable 리더가 되라 라는 얘기인데요. 권한만 행사하는 리더가 아니라 결과에 책임을 지고 윤리적으로 이끄는 리더가 되어야 된다. 정직, 청렴, 존중 이런 가치를 바탕으로 팀을 리드해야 된다.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리며 신뢰와 책임의 문화를 조성한다.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프로젝트 성패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진다. 거꾸로 하면 이상하겠죠.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숨기고 프로젝트 성패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겠죠. 다섯 번째 원칙은 프로젝트 모든 영역에 지속 가능성을 통합해야 된다.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지속 가능성이죠. 프로젝트가 미래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해야 된다. 환경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유산을 남겨야 된다. 지속 가능성 실무를 프로젝트 생애 주기의 모든 단계에 걸쳐서 일관되게 통합해야 되고 프로젝트 관리자, 팀, 스폰서 모두가 이 통합을 보장하는데 공동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 기업에서 이제 ESG 경영이라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하죠. 환경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 즉 비재무적인 부분들을 말하는데요.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환경적이거나 사회적,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는 권한이 부여된 문화를 구축한다. empower라는 단어가 있죠. 임은 내리다의 뜻을 가진 접두사고 파워는 권한입니다. 권한을 내린다라는 것은 의사결정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팀원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협력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팀의 자율성을 높여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한다. 다양한 기술 지식 경험을 가진 이해관계자 팀을 통해 능동적인 협력을 촉진하고 공유된 목표에 대한 통합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증진시키는 권한 부여된 문화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6개의 원칙을 살펴봤는데 앞에서 마인드셋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일종의 프로젝트 수행에 대한 사고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7개의 성과 도메인을 보겠습니다. 이 7개의 성과 도메인은 앞에서 얘기했던 6개의 원칙을 실제 실무에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방금 전에 마인드셋을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태도로 생각할 것이냐, 이게 마인드셋이죠. 어떤 원칙으로 판단할 거냐가 6가지 프로젝트 관리 원칙이었고, 그게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부분이 7개 영역이 있습니다. 도메인이란 건 이제 영역이란 뜻이죠. 프로젝트와 의도된 성과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통합 시스템을 구성하는 7가지 영역을 퍼포먼스 도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퍼포먼스 도메인은 거버넌스입니다. 앞에서 ESG 경영할 때 G가 거버넌스였죠. 거버넌스는 프로젝트 가치 전달을 최적화하기 위해 프로젝트 관리 의사결정과 활동을 안내하는 프레임워크, 기능, 프로세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버넌스 성과 영역에는 전략적 정렬, 의사결정 및 변경, 프로젝트 성공 기준과 관련된 프로젝트 통합관리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버넌스 성과 영역은 리스크 및 기회 관리를 통합해서 잠재적인 문제의 사전 식별 및 완화를 보장하는 동시에 부가가치 창출 기회를 활용하도록 지원을 합니다. 정리하면 거버넌스는 누가, 언제, 무엇을 결정하는지에 대한 약속을 의미를 합니다. 자, 누가 결정할지도 모르고 언제 결정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결정할지도 모르면 프로젝트 관리가 제대로 안 되겠죠. 자, 두 번째 성과 도메인은 스코프, 범위입니다. 프로젝트는 산출물을 만들죠. 그 산출물이 범위인데요. 결과물, 산출물을 스코프이라고 하는데 그 스코프를 달성해야 프로젝트의 가치가 생성이 됩니다. 범위 성과 영역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작업, 토탈 워크를 포함하고 요구되는 작업만 매핑되어 불필요한 작업이 수행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할 필요가 없는 게 스코프에 들어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를 통해서 비용과 일정을 최적화해서 프로젝트 가치를 극대화해야 된다. 하지 않아도 될 걸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비용도 들어가고 일정이 소모돼서 우리가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가치는 줄어들 수 있는 거죠. 범위 성과 영역은 프로젝트 품질에 중점을 둔다. 앞에 원칙, 그 품질을 내재화한 데도 얘기를 했었지만 품질하고 밀접한 것은 결과물입니다. 품질은 이해관계자의 기대치를 충족하고 프로젝트 및 제품 요구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정의가 된다. 지속적인 프로세스 개선을 강조해야 된다. 아까 과정에 대한 품질도 얘기를 했었죠. 그게 프로세스 개선이었습니다.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품질이 내재화돼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범위 관리는 무엇을 할지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지 결정하는 일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할 건지는 잘 결정을 하죠. 근데 뭘 안 할 거냐를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소홀한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할 것도 결정해야 되지만 안 할 것도 명확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프로젝트 가치를 극대화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스케줄입니다. 프로젝트는 시간에 따라 일이 진행이 되죠. 프로젝트 일정은 프로젝트 범위에서 정의된 제품 서비스 결과를 프로젝트가 어떻게 언제 제공할 건지를 나타내는 게 스케줄입니다. 즉 how와 when이 들어가 있죠. 일정은 의사소통 도구이자 이해관계자 기대치 관리 수단 기능을 제공하며 성과 보고의 기반을 제공합니다. 일정을 가지고 이해관계자 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꽤 많죠. 왜냐면 모든 게 시간에 따라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과 보고의 기반을 제공한다. 일정이 앞서느냐 뒤처지냐 이런 게 성과죠. 일정은 잠재적 지연 및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는 데 기여하여 프로젝트를 정상 궤도에 유지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시정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일정이 지연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일정은 약속이 아니다. 그러니까 스케줄은 딱 정해진 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변경 요청도 들어오고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조정해야 되는 도구입니다. 마감일은 약속이죠. 근데 일정 전체는 다이나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는 불확실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항상 계획된 일정대로 가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고 시적절하게 조정하면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파이낸스, 돈에 대한 부분입니다. 재무성과 영역은 수행조직의 내부 및 외부 자금, 자원 사용에 대한 부분이다. 재무성과는 프로젝트의 비용, 우리가 보통 코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자금 조달, 그리고 경우에 따라 가치 제한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이 성과 영역에서 설명하는 프로세스에는 프로젝트가 조직에 대한 가치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비용을 계획 산정, 예산 편성, 자금 조달, 관리, 측정 및 통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비용은 돈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용,
또는 원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비용이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의 이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가치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비용을 계획하고 산정하고 예산 편성하고 이런 걸 잘 해야 가치도 많이 생성될 수 있다라는 거죠. 프로젝트는 비용을 쓰는 활동이 아니라 가치를 투자하는 행위다. 물론 비용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을 안 쓰고 프로젝트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비용을 쓰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가치를 생성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항상 가치를 먼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는 비용을 써야 됩니다. 가치를 생성하지 않는 비용은 낭비가 되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스테이크홀더, 이해관계자입니다. 이해관계자 식별부터 프로젝트 전체 생애주기 동안에 참여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이해관계자 참여에 관련된 내용을 다룬다. 이해관계자들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는 게 프로젝트 성공에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해관계자를 관리할 때 쓰는 대표적인 도구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관리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는 또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 협상이나 갈등 관리 같은 능력이 필수입니다. 효과적인 이해관계자 식별 분석 및 참여에는 조직 내부 또는 외부의 이해관계자,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 반대하는 사람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지지하는 사람으로부터는 도움을 받아야 되겠고, 또 반대하는 사람의 저항을 최소화시켜야 프로젝트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프로젝트 성과는 이해관계자의 인식과 참여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이해관계자는 매우 중요하며 필수인 영역입니다. 여섯 번째는 리소스입니다. 자원 없이 프로젝트를 할 수는 없죠. 자원에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팀이 인적 자원이죠. 이런 이제 자원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계획하고 활용하는 부분이 자원 성과 영역입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프로젝트 팀은 인적 자원이고 그 다음에 물적 자원이나 가상 자원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원 관리에는 자원 가용성이나 활용도, 유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팀 자원 관리와 물적 또는 가상 자원 관리에는 서로 다른 기술과 역량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관리하는 것과 장비나 재료를 관리하는 것은 다른 기술이 필요합니다. 프로젝트는 사람, 예산, 도구, 시간을 현실적으로 배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리스크입니다. 리스크 없는 프로젝트는 없죠. 리스크는 불확실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프로젝트는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다 불확실성이 존재하죠. 그래서 리스크 관리 실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영역은 프로젝트 팀이 다양한 리스크와 장애를 예측하고 대비하며 대응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강조해서 변화하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지속성과 성공을 보장하는 데 기여를 한다.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리스크는 불확실성으로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영역은 식별된 프로젝트 리스크와 장애에 대한 계획 수립에 있어서 선제적 태도를 취할 것을 권장한다.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죠. 소를 잃기 전에 미리 외양간을 고쳐놓으면 소를 안 잃을 수 있죠. 리스크는 항상 사전 활동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리스크는 제거할 수가 없죠.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제거 대상이 아니라 인지하고 관리해야 될 불확실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PMBOK 가이드 8판에 대한 주요 내용을 짧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PMBOK 가이드 8판 전체를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PMBOK 8판은 PMI의 유료 회원이면 무료로 PDF로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7월 달에 PMP 시험이 개정될 예정이라고 PMI에서 공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 PMBOK 8판 기준으로 학습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 PMBOK 8판으로 개정된 시험이 시행되기 전에, 즉 7월 전에 늦어도 한 6월 정도까지 PMP 시험을 미리 응시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바뀌면 문제 유형이 바뀌다 보니까 사전에 알려진 정보가 없어서 좀 시험이 어렵다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이후에는 완전히 PMBOK 8판 기준으로 바뀌기 때문에 만약에 26년 7월 이후로 PMP 시험을 보실 계획이라면 지금부터 PMBOK 가이드 8판을 미리 학습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PM복 가이드 8판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한동환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